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대비 마케팅 관리론 실전 모의고사 강평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5회차의 실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될 거고 각 회차별로 한 강씩 잡아서 강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1회차 강평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개요적인 이야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마케팅 관리론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냐면 총 5회차인데요. 1회차와 2회차와 3회차까지는 진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5회차를 같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께서 답안 작성해 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진도도 좀 같이 끌고 가는 걸 바라는 관점에서 1회차와 2회차와 3회차까지는 진도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회차와 5회차는 실전 감각을 좀 더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전범위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진도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진도표 맞춰가지고 그 진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나서 1회차 푸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도 공부하고 2회차 푸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공부하고 3회차 푸신 다음에 4회차, 5회차는 이제 전범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5회차 마케팅 관리론 꾸며져 있냐면 일단 제1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 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장 마케팅의 기초 개념, 제2장 마케팅 기회 분석, 제3장 마케팅 전략 중에 STP 전략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제2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출제 범위가 되냐면 제3장 마케팅 전략 중에 기타 마케팅 전략에 해당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제4장 마케팅 믹스 중에 제품과 가격에 대한 내용들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회 실전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는 제4장 마케팅 믹스에서 유통과 촉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제5장 마케팅 영역의 확장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1장, 2장, 3장에 대한 내용, 죄송합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에 대한 진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회차와 5회차는 전범위 형태로 모의고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 1회 실전 모의고사 강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부터 보시면 문제 1번 경영 환경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3개의 물음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트렌드가 좀 덜하긴 했었는데 요즘 요 마케팅 관련 쪽 보시게 되면 그 30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소문제로 쪼개져서 출제되는 트렌드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가 통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쪼개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냥 염두에 두시는 상태가 되는 거고 사실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문제로 쪼개서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편하기는 하시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배점이 작은 문제가 돼버리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딱 그 내용들 쓰는 거 위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안에 문제 하나씩 정답을 보시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경영 환경을 기업 경영과 경영 환경을 기업 경계와 산업 경계에 따라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구조 좀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소문제 1번에 대한 내용 보시는 거고요. 역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경영 환경을 기업 경계와 산업 경계에 따라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고 그냥 10점짜리니까 역시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에서 요구되는 내용들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냐가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구조 잡아 가시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기업 경계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산업 경계에 따른 분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답안 작성으로 목차상으로 가장 상위 목차가 될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각각 두 가지씩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업 경계에 따라서 경영 환경이라는 것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목차가 잡아지고 나면 내부 환경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과 예시 몇 가지 얹어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개념과 뭐 예시적인 것들 얹어서 가시면 되는데, 사실 이 외부 환경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잡아서 쓰실 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통제가 가능한, 다시 이야기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통제가 불가능한, 다시 말씀드려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요 골격을 가지고 컨텐츠들을 채워가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예시답안 참조하시면 내부 환경에 대한 개념 들어가 있고, 그 안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보시게 되면 외부 환경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 환경은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에 대한 개념 들어가 있고, 그러한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역시나 예시적으로 작성하시는 그런 형태의 답안 구조가 되면 첫 번째 꼭지에서 요구사항은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산업 경계에 따른 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역시나 산업 경계에 따라서 경영 환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미시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거시적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뒤쪽에다가 문장을 담으실 때 어떤 내용들 위주로요? 개념적인 서술과 미시적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거시적 환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먼저 개념적인 측면부터 보시면 미시적 환경이라는 것은 산업의 경계니까 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미시적 환경은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시적 환경이라는 것은 산업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거시적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치적 환경이 있고 경제적 환경이 있고 사회 문화적 환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거시적 환경에 대한 예들이요, 이건 이제 답안 작성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거시적 환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스트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그리고 이 패스트는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가장 대표적인 거시적 환경에 대한 영문표기 앞자를 모아놓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이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는 거고, 이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거시적 환경은 패스트가 있다라고까지만 쓰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거시적 환경은 일반적으로 패스트라고 하는데, 그 패스트는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을 의미한다. 뭐 이런 형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작성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 구조 찾아가시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 1번과 관련된 내용의 전체적인 답안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구조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10점짜리로 충분하세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원 기반 관점에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도구인 브리오 분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나 결론적으로 뭐 쓰시면 되는 걸까요? 브리오의 구성 요소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시답안은 좀 이제 구조를 잡아드리다 보니까 의의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가 앞에 좀 깔려 있고, 거기서부터 그 브리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역시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뭐 앞에 에피타이저 꼭 안 써도 돼요. 그냥 브리오 분석이니까 모두 네 가지가 그냥 곧장 들어와도 크게 감점 요인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세요.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브리오에 맞게끔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V라는 것은 내부 보유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희소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I는 모방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O는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소문제 2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네 가지가 그냥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어 4개만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다가 내부 보유 가치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 희소성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 모방 가능성과 조직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예시답안 참조하셔서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내부 보유 가치라는 것은 자원과 능력이 기업의 성과와 이익으로 직결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 희소성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이 희소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워 경쟁 기업이 보유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방 가능성이라는 것은 경쟁 기업이 자원과 능력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거나 모방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수록 비용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 조직이라는 것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 표현 그대로 고집하실 필요 절대로 없으세요. 요 네 가지를 던진 다음에 뒤쪽에다가 그 용어에 맞게끔 개념적인 서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모방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쓰면 틀릴 것이냐?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예. 어차피 영문 철자상으로요, 모방 불가능성이 돼버리면 앞에 IM이 하나 더 붙는 거니까 브리오가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방 가능성 또는 모방 불가능성 어느 쪽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 모방 가능성이라고 쓰던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쓰던 뒤쪽에 대한 설명에서는 어떤 논지를 가지고 쓰셔야 될까요? 모방하기 어렵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지, 모방이 가능하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내용을 풀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그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떠한 용어들을 열거하는 관점이라면 모방 가능성이든 모방 불가능성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풀어 쓰는 경우라면, 이제 풀어서 뭔가 문장으로 써야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모방 가능성과 모방 불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똑같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모방 가능성은 말 그대로 모방이 가능한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모방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방이 불가능한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뒤에 풀어 쓰실 때는 분명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차 다시 해서 그 단어들만 열거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뭐 모방 가능성이라고 쓰시던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쓰시던 그건 상관없다고요. 단 뒤에 부연 설명 쓸 때는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요 구조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문제 1번에 소문제 2번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나 구조적으로 정리가 된 거고, 다음에 1번 문제 3번 들어가 있죠. 양가로 3번.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가치 사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좀 이제 포괄적인 형태로 답안 작성을 해가면
지금 드린 예시답안처럼 뭐에 대한 개념부터 쓰시는 거고요. 간단하게 가치사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치사슬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던져 놓은 다음에 본론적인 얘기를 쓰시면 조금 답안이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역시나 뭐 시간적 제약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답안지가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적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결국 3번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치사슬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치사슬의 구성 요소 바로 쓰시게 되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사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지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채워 가시냐면 물론 이 밑에다가 그냥 곧장 내용들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이건 가급적이면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 듯해요. 그러면 역시 예시답안도 마찬가지긴 한데 본원적 활동 어떻게 쓰시는 거고요. 본원적 활동이란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본원적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문장 쭉 쓰시고요. 그 밑에 뭐 양가로 1번 이렇게 잡든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잡든 해서 소목차 잡아 놓은 다음에 본원적 활동 5가지가 일단 제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5가지가 내부 물류, 생산 운영, 외부 물류, 판매 및 마케팅, 사후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5가지에 대해서 그냥 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개념들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예시답안도 마찬가지지만 본원적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답안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지원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얘도 구조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일단 지원적 활동이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적 활동이란 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적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뭐 소 제목 쭉 잡아 놓으신 다음에 4가지 모두 쓰시는 거죠. 기업의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연구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구입 조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차가 잡아지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쭉 개념적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4가지 서술하실 때 가장 조심하실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에 뭐 있고요. 구입 조달이라는 활동이 들어가 있고, 그 구입 조달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원재료나 서비스를 매입하는 거다, 구입하는 거다 이렇게만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구입 조달이라는 활동을 지원적 활동으로 서술하실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라고 계속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역시 예시답안 가지고 보시면 앞에 어떤 부분 기업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이 표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원적 활동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개념적으로 써도 상관없으신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구입, 조달이라는 활동은 기업의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만 하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1번의 양가로 3번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답안 작성에 대한 구조 말씀드렸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문제 1번 마무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경쟁의 범위를 그 범위의 수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경쟁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들어가 있고요. 어떤 내용이 쓰여져야 되는지 일단 이 문제 가지고 파악하셔야 되죠. 첫 번째 뭐가 쓰여져야 되고요. 경쟁의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쓰여져야 되고, 단 그 경쟁의 범위를 쓸 때 뭐가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고요. 사례를 포함하여 쓰게 돼 있으니까 사례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경쟁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쟁자 분석 방법에 대한 구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끌고 가는데 역시 이제 요거는 3점짜리 통으로 되어 있는 문제니까 조금 형식을 지켜서 가는 게 좀 나을 듯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답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도입부, 뭐 서론 아니면 들어가며 이런 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일단 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기본 강의 하면서 그 두 과목을 강의하면서 시간 세이브 때문에 그 마케팅 관련 때는 오리엔테이션 했고, 그 소비자 행동론 쪽에서는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답안 작성 방법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 들어가며 서론 또는 도입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문제에서 요구되는 내용보다 살짝 범위를 넓혀서 그냥 그걸 치고 들어간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문제 쪽 올라가 보시게 되면 경쟁의 범위라는 거, 그 다음에 경쟁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범위를 넓히면 세분화된 시장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관점에서 삼시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삼시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언급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 얘기하면서 당연히 어떤 얘기가 될 거고, 삼시 분석은 소비자와 기업과 경쟁자를 분석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은 경쟁자가 되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경쟁의 범위라는 것과 경쟁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형태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 1회차니까 그 한번 그 일사반 가지고 보시면 그 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삼시 분석에서 특히 경쟁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는 경쟁 범위를 그 범위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경쟁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문제 내용들 그대로 그냥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채점 포인트 없는 데니까 그런 형태로 정리하시면서 답안 작성의 구조만 좀 잡아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안지가 시작되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뭐였냐면 경쟁의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서술돼야 되냐면, 다시 문제 보세요. 범위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하시오. 일단 그러면 네 가지 수준이 뭔지가 답안 이상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 그 네 가지가 뭐가 되냐면 가장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제품 형태에 의한 경쟁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제품 범주에 의한 경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원적 효익에 의한 경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경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얘네들이 소제목이 들어오고 나면 그 뒤에 딱 두 가지씩 이야기 들어오면 될 듯하고, 그 두 가지는 뭘까요? 당연히 각각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일단 들어와 주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까지 요구했으니까 사례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그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답안 작성상으로 들어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답안 작성의 구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구조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냥 경쟁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쭉 열거해서 답안 써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구조를 잡아서 목차 구조나 전체적인 트리 구조를 가지고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쟁 기업의 분석 방법과 관련된 것을 구조적으로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구조만 딱 답안지에 표현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엔 각 기법에 대한 개념들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구조 잡는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경쟁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기업 중심적인 방법과 고객 중심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데 고객 중심적인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고객 지각에 기초한 방법과 고객 행동에 기초한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이게 경쟁 기업의 분석 방법에 대한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입히시면 되는 거고요. 이 구조에 맞게끔 각각에 대한 방법들 입히시면 되는 거고, 역시 한번 예시답안이나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업 중심적인 방법에는 표준산업 분류와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지각에 기초한 방법에는 지각도 또는 포지셔닝 맵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상품 제거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 상황별 대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행동에 기초한 방법에는 상표 전환 매트릭스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동그라미로 칠한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뭐 문장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느낌 가지고 개념적인 서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게 문제 2번에서 30점짜리 범주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2번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되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3점짜리 두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나머지 10점짜리 네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10점짜리 답안 작성은요, 아까 그 1번 문제가 소문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10점짜리는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컨텐츠 싸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문제 3번이고요.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 예시답안상으로는 구조적인 측면들을 좀 갖춰서 드리고 있긴 해요. 근데 역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장 그냥 1차 자료의 수집 방법 3가지 이상 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3가지 이상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역시 이거 제가 그 기본 강의할 때 답안 작성 방법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가지 이상 쓰라고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를 써야 할까요? 4가지나 5가지 써서 혹시 틀리는 걸 대비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은 없어요. 만약에 출제가 3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면 딱 3가지만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문제도 3가지 이상 서술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딱 3가지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린 예시답안상으로 4가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건 예시답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 답안을 써보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히 요 그 예시답안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최대한 좀 넣어드리고 있는 거고, 실전 답안지에서는 제가 그 예시답안에 넣어드린 것 4개 중에 3개만 가장 정확하게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어떤 것도 있는지만 이건 떠올려 드리면 나머지는 어차피 서술하시는 문제라서 그 방법들이 떠오르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들 여러분들은 정리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우편조사법이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면접법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인면접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표적집단 면접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강평하는 시간이니까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잡아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듯하고, 대신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어떤 형태의 내용들이 답안지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지금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께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두 꼭지로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두 꼭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당연히 각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마케팅 관리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영학 전체를 보면 어떤 걸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까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각 방법들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어떤 개념이 서술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게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정리를 하시다 보면 이 장단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방법에 대한 특징을 서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국한된 문제 아니고요. 뭔가 방법 자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냥 기본적인 답안 작성 포맷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열거가 되고 각 방법들별로 개념이 뭔지에 대한 서술과 장단점 또는 특징에 대한 서술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형태 가지고 문제 3번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산업재 시장의 특징을 시장 구조와 수요, 구매 단위의 성격,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문제에서 목차 다 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얘는 산업재 시장의 특징을 서술해야 되는데 목차 뭐 주고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시장 구조와 수요, 두 번째 구매 단위의 성격,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 네, 세 번째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목차 주고 있으니까 요 목차 잡아놓은 다음에 각각에 대한 산업재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드린 예시답안은 정말 완전히 포맷 다 갖춰서 드린 내용들로 들어가 있는 거고, 역시나 10점짜리 문제니까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구조와 수요, 두 번째 구매 단위 성격, 세 번째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결정 성격이라는 제목을 잡아 놓은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산업재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뭐 그냥 문장으로 작성하시든 아니면 뭐 그 밑에 하위 넘버링해서 작성하시든 하는 형태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지금 드린 예시답안상으로는 그 산업재 시장의 특징 보시게 되면 시장 구조와 수요라는 것 안에서 동그라미 넘버링해서 5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 단위의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넘버링에서 2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내용들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 내용들 그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거 다시 한번 써보게 해드리는 목적이 가장 강하긴 강해요. 그래서 문제 4번 그렇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시장 세분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똑같은 얘기죠. 예시답안상으로는 의의적인 측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직한 시장 세분화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해서 블라블라블라고 쓰여져 있는 건데, 역시나 10점짜리를 감안하면 의의적인 측면 꼭 쓰여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문제 5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측정 가능성, 충분한 규모,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차별적 반응, 그 다음에 신뢰성, 실행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시답안과 마찬가지로 제목들이 좀 던져지면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제목들만 던지는 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예시답안처럼 각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뒤에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 5번에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하나, 둘, 셋, 6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그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 그러니까 6가지 다 가져가시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뭐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긴 한데, 측정 가능성, 충분한 규모, 접근 가능성, 차별적 반응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차별적 반응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별적 반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분시장 간에는 최대한 이질적이어야 하고 세분시장 내에서는 최대한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 5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6번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포지셔닝 기법에는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이 있다.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의 개념을 설명하고 2가지 기법을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건 목차적인 의미를 살짝 좀 가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처음에 의의라고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은 역시나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의의적인 측면을 뺀 상태에서의 목차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뭐에 대해서 분명히 답안지상으로 들어와야 될 거냐면 포지셔닝 기법이란 제목을 가지고요.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이란 제목을 가지고 뭐 쓰셔야 될까요? 문제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각각에 대한 개념이 서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간략하게 그냥 던져만 좀 드리면, 다차원 척도법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포지셔닝 맵 또는 지각도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은 최적의 속성 조합을 발견하기 위한 포지셔닝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을 좀 붙이셔서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문제 6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뭐 쓰셔야 된다고요. 문제 다시 보시게 되면 2가지 기법을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법의 비교라는 뭐 제목 그런 비슷한 제목 쓰신 다음에 이 둘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문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일반 주제 어떤 내용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왜 상황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뭔가 비교한다고 했을 경우에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할 건데요.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상황에 맞게끔 뭔가 비교한다고 했을 때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통점이 없다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문장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건 예시답안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설명의 목적상 잠깐 말씀드리면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포지셔닝을 함에 있어서 제품의 속성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다차원 척도법은 그 속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소비자고 컨조인트 분석은 그 속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마케팅 의사 결정자 또는 마케터가 되는 거죠. 한 번 더요. 공통점은 제품의 속성을 기준으로 포지셔닝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차원 척도법은 그 속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소비자이고 컨조인트 분석은 그 속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마케팅 의사 결정자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차이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차원 척도법은 연속 척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컨조인트 분석은 불연속 척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의 차이점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컨텐츠 채우시면 문제 6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전부 다 이야기가 된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1회 실전 제1회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6문제 강평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제2회 강평 시작할 건데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연결시켜서 쭉 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각 회차 진도 맞게끔 각 회차에 따라서 강의 들으셔야 되는 거지 그냥 몰아서 듣고 이런 거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